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네, 간밤에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유가가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이걸 다 떨치고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 증시도 함께 한번 기대해 보시죠. 네, 어제 시장의 상승을 좀 억눌렀던 오펙 플러스의 갑작스러운 감산 결정. 하지만 미 증시는 이를 이겨냈다라고 강 앵커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 만큼 우리 증시도 힘차게 오늘 한 번 더 다시 한번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유튜브로 접속하시면요.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 방송 통해서 저희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궁금증도 남겨보실 수가 있고요. 최대한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유튜브에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도 힘내주길 바라면서 파이팅 외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관우의 증시팔 파이팅! 파이팅! 네, 오펙 플러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감산을 하면서 어제 우리 시장 스타트는 좋았습니다만 장중에 계속적으로 코스피 쪽에 압력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쪽은 그렇지 않았는데 미국 쪽은 좀 반응이 달랐어요. 그래서 오늘 그 AI 대 인간은 그 코너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에 정말 시장을 흔드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자, 챗 GPT는 어떤 답변을 내놨을지 일단 질문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챗 GPT에게 물어본 내용입니다. 환율도 어렵고요. 국제유가도 어렵고 우리 주가 지수는 그래도 눈에 보이니까 좀 알겠는데 환율과 국제유가와 코스피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까라고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답변 내놨을까요? 네, 챗 GPT는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제유가의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과는 좀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답변을 내놨는데요. 유가 상승기에는 보통 원자재 수출국의 통화를 매수하기 때문에 원화 환율과 국제유가가 반비례하는 현상을 보여준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자, 하지만 코스피와 환율 관계를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복잡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제유가와 환율과 코스피는 결국에 그냥 상관관계만으로는 단순한 분석이 좀 어렵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 강 앵커님, 오늘 답변을 봤을 때는 강 앵커님의 코멘트가 반드시 또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랬지만요.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복잡하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반대, 역의 상관관계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 시장도 어제 반대로 반응을 했잖아요. 그렇죠. 미국 시장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챗 GPT가 정답을 말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정답을 말했다라고 해주셨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더 자세한 설명은 필요합니다. 자, 강 앵커님 설명해 주시죠. 네. 오펙 플러스가 이렇게 추가 감산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이게 뭘까요? 이게 뭐죠? 뭔가 도형 같은 느낌인데. 이게 영어입니다, 영어. 영어로 돼 있는데. 네. 저게 O자고 저게 P자예요. 예, 그래서 OPEC. 네, 오페크의 그 상징 그 문자인데. 네, 처음 보네요. 예, 저도 찾아보다가 처음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좀 무섭게도 생겼고 그래가지고 오펙 플러스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추가 감산 얘기를 급작스럽게 하면서 미국의 페드 연방은행이 머리가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지금 계속 눌러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런 가운데 은행 위기도 지금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은행 위기가 좀 약간의 번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페드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 제가 유가가 지금 계속 확 올랐습니다. 그죠? 네. 배럴당 85선까지 이렇게 오르니까 우리나라 환율도 1,300원에서 머무르던 환율이 갑자기 1,315원대로 네. 급작스럽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르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수출을 좀 많이 하고 환율이 오르면은 코스피에 좀 역의 관계로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생각을 했는데 코스피가 당연히 내려가가지고 좀 오늘 어떨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좀 했었는데 미국 시장이 다행히 반등을 하고 끝나서 오늘 좀 기대를 해보는데요. 그다음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국제 유가가 이렇게 장중에 8%나 올랐습니다. 오페크가 116만 배럴 하루에 상당한 규모인데 이미 작년 10월에 200만 배럴 이렇게 감산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200만 배럴 플러스 116 하면은 금년에 이제 금년까지 하는 감산이 거의 전 세계 수요의 3.7%랍니다. 이게 상당한 이게 규모인데 네. 수요 공급이라는 게 거의 비등비등 이렇게 맞춰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이 정도로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감산에 따른 부작용들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고 미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비축류, 전략 비축류 있잖아요. 이거를 네. 추가로 방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유가가 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결정이 될 텐데 최근에 비축류들을 계속 이렇게 방출을 해 와가지고 얼마나 여유가 있을까 그런 이제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지금 유가 전망을 기존의 배럴당 90불에서 95불까지 올렸어요. 이렇게 올리면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지금 문제가 좀 있잖아요. 네. 그 문제에서도 계속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또 우리나라는 수입 물가 이게 문제잖아요. 수입 물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로 다 전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다음 이제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이는 거는 이렇게 유가가 급등을 하니까 우리나라 환율도 뛰었습니다. 근데 세계 통화 중에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네. 민감도가 3위예요. 제일 위에 보면 호주 달러 있잖아요. 호주 달러 제일 오른쪽에 박스 오른쪽에 보면 1.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호주는 이제 석탄을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도 1.2% 민감도가 아주 컸던 거죠. 제일 밑에 한국 원화 바로 위에가 그 러시아 루블입니다. 루블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한국은 세 번째. 그래서 0.67%. 한국 원화도 이 정도로 민감하다. 근데 한국의 원화가 움직이면요. 전 세계 그 투자자들은 한국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 경제에서 가장 민감한 증시이기 때문에 보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래서 빠진 이유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국제 유가가 이렇게 이제 6%대로 이렇게 팍 오르니까 그다음 주목한 거는 석탄입니다. 석탄이 무려 11.7%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뭐 관련되는 이제 주가들도 조금 좋은 데가 있었는데 유가, 석탄 이쪽이 많이 올랐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말이죠. 재밌게도 테슬라 전기차 하는 데잖아요. 그리고 태양광하는 퍼스트 솔라 상당히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어떻게 될지 좀 궁금은 하고요. 그다음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이래서 DB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갑자기 나왔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 수요량의 3.7% 이게 상당한 규모거든요. 네. 이 정도 되니까 무슨 단어가 나왔습니까? 영어로 써 있네요. 쇼티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부족해질 거다. 그럼 무슨 얘기냐? 유가가 올라갈 거다. 물가 압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맞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챗GPT하고 코스피하고 상관관계 그걸 물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21년부터 그걸 제가 숫자로 다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보니까 명확하게 서로 역의 상관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파란 줄로 돼 있죠. 3,000선에 있다가 쭉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을 했잖아요. 네. 근데 달러는 저 밑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서로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여기도 환율이 올라가니까 코스피는 내려오고.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어제 우리 코스피도 내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미국은 좀 달랐습니다. 그다음 차트를 보시면 미국은 그 우려를 이겨냈다. 그래서 S&P가 오히려 0.37% 올랐고 나스닥은 이제 0.3% 빠졌습니다만은 미국장은 좀 반응이 달랐다. 그래서 챗GPT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 이랬는데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거는 우리나라 증시였고 상관이 없었던 거는 미국 증시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그만큼 지금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제일 마지막 사진 하나 볼게요. 자주 나오죠. 우리 사우디, 네. 미국 서로 지금 머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갈등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점 투자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제 유가와 코스피와 또 원달러 환율의 상관관계, 오늘 일단 유가와 코스피의 상관관계 확실하게 아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만큼 챗 GPT의 한마디 오늘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챗 GPT는 오늘 한마디 정확한 분석은 역시 AI 인간 코너를 보시라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강 앵커님 오늘 좀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제일 마지막 장에 제가 상징적으로 사진 하나 넣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우디 미국 싸우면 별로 좋은 게 없는데. 네, 사우디와 미국이 싸워서 좋을 게 없는데 오늘 강관우 앵커의 한마디였습니다. 자, 국제 유가가 코스피 지수와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만 미국 시장은 그를 이겨내는 흐름을 보여준 만큼 오늘 증시에서 또 어떤 모습 보여주게 될지 저희 증시8, 증시9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혜은의 이건 꼭 리포트 짚어드리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오늘도 역시 돌아왔습니다. 장 시작 전에 챙겨보면 좋을 리포트들 두 종목 챙겨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CS 윈드입니다. 최근에 풍력과 태양광 관련주들 지난주에 좀 튀어오르는 모습 보여줬고 앞서서 강관우 앵커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미국 시장에서는 태양광 관련주 조금 빠지는 흐름 보여주긴 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CS 윈드 풍력 대표주 가지고 왔는데요. 세상의 곳곳에서 타워를 외치다라는 굉장히 거창한 대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이름의 영화도 알고 있는데 CS 윈드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곳곳에서 타워, 풍력 타워를 외치고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세상의 곳곳이라 하면요. 미국과 중국과 대만과 또 포르투갈 세계 곳곳에서 CS 윈드의 풍력 타워가 실제로 운용이 되고 있고 생산 기지까지도 함께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 리포트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CS 윈드 보시면요. 풍력 전체적인 테마로 봤을 때 국내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 아주 높아 보이고요. 거기다가 미국의 IRA를 통해서도 지원금,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신바람이라고 적어놨는데 신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신규 발주의 바람이 분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풍력 시장이 점차 커지면서 신규 수주, 신규 발주량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리포트 주목하고 있고요. 비용과 생산성과 품질, 사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기업이라면 당연히 생산 비용 줄여야 되겠고요. 생산성 높여야 되겠고 품질을 높여야 되겠지만 CS 윈드가 하고 있는 풍력 타워의 부분에 있어서 사실 기술력이 아주 뛰어나다라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능력 자체가 결국에 CS 윈드의 기술력이자 경쟁력이다라는 부분에 리포트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과 생산성, 품질까지 일석삼조로 잡고 있는 CS 윈드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자, CS 윈드 자세한 이야기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신규 공장 정상화가 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또 어떤 모습 보여주게 될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자, 확실하게 업사이클에 올라탄 풍력발전 관련주들입니다. 올해만에도 풍력발전기 설치량이요, 지난해 대비 10%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CS윈드의 미국, 포르투갈 공장 정상화는 시장 대비 더 큰 매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미국 공장의 증설까지도 마무리가 될 텐데요. 지멘스 가멘사 향해 해상 풍력타워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와줄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이후로도 전망이 꺾이지 않습니다. 2023년으로 끝이 아니라요. 2025년부터는 해상 풍력 발전기 설치가 더욱 큰 폭으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풍력 신규 설치의 20%가량을 CS 윈드가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CS 윈드의 꾸준한 실적 향상은 덤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더불어서 우리가 체크해볼 부분, 주요 거점 생산기지 활성화에 더해서 미국 정책의 수혜도 함께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앞서 한국에서 정책적 수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풍력발전 특별법을 통해서 CS 윈드 강력하게 수혜받을 수 있고요. 미국 IRA를 통해서 AMPC라고 하죠. 첨단 제조기업 세액공제 수혜도 톡톡하게 누릴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AMPC로 10년 동안 매년 3만 달러가량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될 텐데, 1년 생산 물량을 4기가와트로 가정을 한다면 한 해 동안 받는 세제 혜택만 약 1,500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물론 이 부분 당연히 실적에 반영이 되겠고요. 증설 비용을 감안을 하더라도 엄청난 세제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심지어 내년 중에 생산 능력이 2기가와트 정도 더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혜택의 크기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EU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늘리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겠네요. 자, 따라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87,000원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풍력은 보통 단지 선정부터 인허가, 착공, 완공의 타임라인이 보통 5년 정도로 굉장히 긴데요. 이 긴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설명해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볼 때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건 꼭을 통해서 살펴본 종목은 CS 윈드였고요. 두 번째 종목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관심 많이 갖고 계신 종목일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어제도 상당히 뜨거웠던 종목 LNF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LNF 리포트에 붙어있는 제목 보시면요, 밸류에이션 매력에 수주 모멘텀까지 더해져 있다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자, LNF 관련해서는 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이유, IRA 세부 방안이 지난달 31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양극화물질 핵심 광물을 IRA 수혜 부문에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내용 담겨 있었고요. 자, LNF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가 되면 90% 이상의 단결정 양극재를 세계 최초로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라는 부분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단결정이 아니라 다결정을 통해서 양극재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결정은 물론 좋지만 중간에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력을 생산해내는 과정에서 자꾸만 다른 이물질이 끼기 때문에 수명이 점차 짧아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치명적으로 이야기가 되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단결정으로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단점을 줄여 나갈 수가 있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LNF는 지금까지 테슬라 관련주로서 좀 대표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 향의 수주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공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수주의 기업들을 좀 다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여전히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비해서는 좀 훨씬 더 매력도가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따라서 투자 매력도도 덩달아서 함께 커지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LNF 관련해서 살펴보시면요, 양극화 물질 기업 주가의 기대감을 높였다, IRA 세부안이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IRA 세부 법안에 따르면 미 정부 4월 18일부터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 한 대에 최대 7,500달러, 한화로는 약 1,000만 원가량이 될 텐데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요. 세부적으로는 북미에서 만들거나 또 조립된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에서 채굴하거나 가공한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사용하면 각각 3,750달러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미 재무부 배터리 부품 기준을 세분화해서 양극판과 음극판은 포함을 하고요. 양극활 물질, 음극활 물질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들이 2차 전지 기업들의 조금은 불안하게 작용하던 부분들을 이제는 좀 완화를 시켜줬다. 확실하게 결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완화를 시켜줬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양극판과 음극판을 구성하는 물질은 배터리 부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한국 업체의 경우에는 구성 재료를 국내에서 생산한 뒤에 미국에서 양극판과 음극판을 제작하게 되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 모두 보조금 지급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올해는 LNF 외형 성장에 더해서 수주 모멘텀까지 함께 자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LNF의 올해 연간 실적은 매출액이 6조 원가량이고요. 영업이익으로는 3,300억 원 정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큰 폭의 외형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세계 최초로 90% 이상의 단결정 양극재 양산도 시작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단결정 양극재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드렸었는데 지금 수주 증대가 이런 부분에서 LNF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면에서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장 증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 충분하고요. 고객사 다변화로도 이어질 거라는 상황이 LNF를 긍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2차 전지 주가 급등세 보였고요. 반도체 섹터로 좀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는 점도 2차 전지의 주가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좀 불안하게 시선을 가져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LNF는 국내 양극재 기업 중에 가장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내용 리포트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만큼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45만 원으로 상향한다라는 내용까지 저희가 짚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CS윈드와 LNF까지 두 가지 종목 이혜은의 이건곡에서 살펴드렸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으로 돌아올게요. 네, 장 시작 전에 전문가의 시선으로 뉴스 짚어보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SC글로벌센터의 김선규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어제 좀 저희 장 시작 전에 우리 분위기를 좀 식히는 그런 뉴스가 좀 나왔었습니다. 오늘 일면 헤드라인 그 내용이라고 들었는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화면 통해서 헤드라인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오펙 플러스의 깜짝 감산, 유가 급등하고 미국은 반발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어제 우리 시장 좀 분위기가 좋을 걸로 예상이 됐다가 이 소식이 나오면서 좀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 시장은 그를 이겨내는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간단하게 요약부터 들어볼까요? 네, 어제 있었던 일이죠. 정확히 어제 새벽에 일어난 일인데 그 오펙 산유국들이 이제 정확히 오펙 플러스죠. 러시아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이 산유국들이 다음 달부터 해서 116만 배럴 이상을 지금 자발적인 추가 감산에 들어갔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WTI가 그 월요일 장 시작하자마자 장중 그 8% 넘게 거의 82달러 근처까지 막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왔었고, 네. 그다음에 1년 이래로 지금 최대 상승폭을 보였기 때문에 또 다시 오일 쇼크가 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조금 긴장되는 전망도 나왔죠. 그래서 현재 추가 감산 조치가 이렇게 나왔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미국하고 사우디의 관계가 상당히 좀 불안하다. 그래서 좀 긴장 관계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우디와 미국의 어떤 긴장 상태가 이런 사태를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뭐 감산량에 대한 이야기 뒤쪽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의 좀 투자 키워드 먼저 공개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투자 키워드는 어떻게 좀 잡고 가면 좋을까요? 일단 중요한 거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지금 다시 떠오르는 오일 쇼크의 공포라고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오일 쇼크의 공포다. 네,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 미국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넘어간 데 비해서 아직 아시아권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충격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사우디가 이제 러시아와 같이 50만 배럴씩 일산 50만 배럴씩 그러니까 하루에 100만 배럴이 일단 기본적으로 감산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이 여러 나라들인데 중요한 건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감산에서 보통 제외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21만 배럴을 일산 이만큼을 감산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급하게 그리고 상당히 크게 감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조치는 이렇게 지금 내서 전체 168만 배럴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실제로는. 그래서 여기에 이 고유가로 인해서 사실은 이번에 연준이 이번에는 그래도 좀 금리를 동결하거나 아니면 베이비 스텝을 하고 거의 끝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장 분위기에 지금 좀 찬물을 끼얹는 좀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정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이 깊어졌고, 또 이로 인해서 또 다른 외신이라든가 에너지 컨설턴트들이 모두 얘기하기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최소한 WTI가 한 10불 이상 올라가서 거의 한 95달러대까지도 형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봐서 유가는 잠시 좀 출렁거리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겠죠, 당분간. 네. 자, 지금 뭐 WTI 95달러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제 좀 물가가 잡히는가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가가 다시 올라버리면 일단은 물가도 불안해지고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오펙 플러스의 원유 증감산량 조정 추이라고 해서 지금 표로 만나보고 계신데, 자, 이것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2023년하고 2022년도가 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2023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오펙 정례회의는 6개월에 한 번으로 바뀌고, 그다음에는 2개월에 한 번씩 해가지고 에너지 장관이 잠깐 만나가지고 중간 점검만 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매달 열렸죠. 매월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렸고, 그래서 항상 지금 이렇게 증산을 계속 해왔어요. 그렇게 해왔다가 이거는 지금까지 해가지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기가 위축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도 조금씩은 쓰는 부분은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히려 증산해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증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서 11월이 들어가면서부터 200만 배럴 감산, 일산 200만 배럴 감산이 들어갔고, 다시 이번에 들어와서 마이너스 116, 그러니까 116만 배럴 정도를 더 감산을 했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그동안 막 뽑았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의외로 산유국들이 기름을 많이 퍼서 특히 이제 러시아가 또 몰래 그만큼 펐다는 것이 이제 반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뒤에서 보셨듯이 이제 뭐 거의 2022년도의 초반쯤으로 5월이 되면 오펙 플러스의 감산량이 그 정도 수준으로 아마 좀 점쳐지게 될 텐데, 일단은 우리로서는 제일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유가가 오른다는 것이겠고요. 경제 전반에 미치게 되는 영향도 상당히 많을 걸로 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물가도 좀 자극을 하게 될 것이고, 물가가 또 흔들리게 된다면 연준이 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까지도 우리가 좀 내다봐야 되잖아요. 자, 경제 전반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걸로 김성규 소장님 보고 계신가요? 일단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환율하고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유가 급등 때문에 현재 뉴욕 선물이 처음에 일찍 하락세로 들어갔다가 오늘은 그래도 그 나스닥만 제외하고는 그 다우존스하고 S&P 500은 상승 마감을 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럼 미국이 과연 얼마나 SPR 그러니까 전략 비축유를 이제 방출할 수 있겠느냐인데 지금까지 대략 한 20% 정도를 방출한 걸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항상 그거를 무조건 내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사들여 가지고서는 좀 더 이제 다시 채워놓고 비축하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현재 계속 순수하게 이제 방출만 양만 지금 1억 배럴이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좀 더 나간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 원유 비축했던 것을 방출만 하는 것이 아직은 이제는 한계가 조금씩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도 지금 상황에서는 손 쓸 수 있는 방도가 아주 여유롭진 않다. 네, 그렇죠. 지금 그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골드만 같은 경우는 지금 브렌트유 전망을 그 90달러에서 95달러대로 일단 5달러를 더 올려놓은 상황이고 내년에는 이게 1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약간 좀 그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물가지수가 4.8에서 4%까지 내려왔어요. 일단은. 그랬는데 유가 상승 때문에 지금 전망이 또다시 불확실해졌고 현재 원달러 환율도 여기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 1316원 5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네. 갑자기 한 10원 이상 확 뛰어올랐죠. 그래서 이런 그 충격이 한번 오게 되면은 지금까지 그 근원 물가, 즉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는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유동성만 생각했던 이 물가가 다시 그 에너지의 그 유동성까지 같이 생각해야 되는 상황에 왔기 때문에 그만큼 셈법이 좀 더 복잡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가늠하지 않으면 투자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사우디의 이런 감산 결정에 정확하게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이지만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상당히 좀 발끈한 상황이죠. 네, 지금 좀 많이 화가 났는데 사실 이런 얘기하긴 그런데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빈살만 왕세자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전에 그 자말 카쇼크지 사건 때 그때 이제 좀 인권으로 규탄하고 난 뒤로 사이가 많이 안 좋았는데 네. 작년에 이제 한번 그 어떻게든 만나가지고 좀 관계 회복하나 싶었는데 다시 지금 또 좀 틀어진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튼 그 지금 현재로서는 그 가장 큰 문제가 이 산유국들하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 간의 이해관계가 지금 맞물려 있는데 이런 그 산유국들 같은 경우는 고유가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유가가 자꾸 떨어지게 되면은 전체적인 매출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판매량은 감산을 하게 되면은 일단 전체적인 매출 자체가 좀 줄겠죠. 그렇지만은 그 유가를 일단 단가는 맞춰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감산을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미국이 작년에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략 비축유를 1억 배럴 이상을 지금 방출했는데 네. 여기서 지금 이제 유가가 싸졌으니까 사우디는 내심해가지고서는 어느 정도는 자기네들 그 사우디에서 즉 아람코에서 어느 정도는 전략 비축유를 구매를 해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랬는데 이게 아직 구매하지 않았고 아직 그럴 계획이 없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이제 빈살만 왕세자 입장에서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서로 빈정이 상하고 있군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가 지금 아주 열광하는 네옴시티를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국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거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연준에서 입장에서는 유가가 급등을 했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이걸 멈춰야 되는데 멈출 수가 없는 상황에 왔고 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금 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금리가 지금 현재 저는 일단 5.5%까지 봤었는데 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6%를 넘어갈 확률도 지금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무래도 금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가장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일단 흔들리고 있다. 가장 불안하게 좀 느껴지긴 합니다. 만약에 그 미국이 지금 전략 비축유를 1억 배럴 정도 방출을 했다. 지난해 이렇게 좀 자막으로도 나갔는데 이 정도 양이 나간 게 뭐 사실 흔한 일은 아닌 거죠. 네, 이렇게까지 나간 거는 사실 그 몇 번 없었어요. 그렇게 많지도 않았었고. 네. 그다음에 이게 순수 방출량이 이만큼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이 전략 비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저장을 해놨다가 그냥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게 아니라 일단 한 번은 이 원유는 추출이 됐다 그러면은 1년 정도 안에 무조건 정제해서 쓰지 않으면은 산패해서 버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략 비축유는 받으면은 무조건 하고 그 들어오고 나가는 그 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 봤을 때는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제는 전략 비축 재고 자체를 지금 줄이겠다는 방침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사우디가 상당히 좀 불안해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작년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4번 밟았죠. 그랬죠. 네, 그러면은 페트로달러로 연동이 되어 있는 이 그 석유 시스템에서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은 유가는 빠르게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작년 8월 이후로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7개월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의 90달러대에 있던 유가가 빠르게 빠져가지고 지금 현재의 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최소한 자이언트 스텝의 효과로 봤을 때는 올해 연말까지도 이런 그 박스권의 저유가가 지속된다고 봤을 때는 네. 오펙이나 오펙 산유국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 좀 괴로운 일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이렇게 감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배경도 있다는 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셈법들이 공존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앞서서 AI 대 인간 코너에서도 강관호 앵커의 한마디로 짚어봤듯이 사우디와 미국이 싸워서 좋을 게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김선규 소장님이 조심스럽게 이 사우디와 미국의 어떤 셈법에 있어서 누가 결국에 좀 먼저 굽히게 될지를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게 예측하기는 힘든데 아마 적당한 선에서 둘이 이제 그 손을 잡는데 아마 그냥은 안 될 거고 네. 중간에 아마 누가 중간에 중재자가 나와야죠. 네. 대충 그 제가 볼 때는 중동에 있는 어느 나라 뭐 카타르라든가 뭐 이런 중립을 서 있는 나라들이 중재를 쓰는 거 아니면 에미레이트 즉 UAE 같은 나라가 한번 끼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미 정상이나 아니면 담당자들이 만나서 그래서 좀 정리를 하고 중재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게 가장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사우디와 미국의 자존심 싸움이 더욱더 크게 번지지는 말아야 할 텐데 일단은 시장에는 좀 충격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로 인해서 그래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어제 같은 경우는 정유주들이 상당히 좀 탄력을 받았었는데 수혜 업종, 수혜 섹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정유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가 됐는데 유가가 지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올라가는 부분이 왜 있느냐 하면은 그 현재 S-OIL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와가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유화 공장을 더 확장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사우디가 자체적으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유화 단지를 옛날에 만들었었는데 그 이외에도 해외에다가 아람코의 그 전진 기지 개념의 그런 유화 단지를 더 늘리겠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앞으로 정유는 더욱더 이제 올라갈 수 있고 특히 이제 원가에서 좀 더 경쟁력 있는 S-OIL이 아무래도 좀 빨리 올라갈 수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GS라든가 흥구석유 같이 우리나라의 주요 정유 관련주들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가 급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약간 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은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미국의 움직임 특히 이제 그 전략 비축유를 과연 미국이 현재 어느 정도 그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에서 더 비축유를 방출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재를 하고 다시금 이제 대규모로 수입을 할 것인지 여부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일단 요거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이제 유화입니다. 이거 이외 정유 말고도 유화 부문, 특히 이제 그 케미칼들 관련해가지고 좀 더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금호석유화학이라든가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지금 그 역시 같은 유가의 문제가 같은 이 정유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데, 단 여기는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정유주와는 다르게 떨어질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되는군요. 예, 약간 좀 다르게 봐야 되고 같은 그 석유 관련주에서도 정유하고 유화는 사실은 서로 그 반대되는 상호 보완제적인 성격의 종목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지켜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미국의 대응에 따라 가지고서 정유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움직임을 지금 보이는 게 원래 그 유화의 특징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오펙 플러스의 깜짝 감산 소식에 정유주들이 튀어오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올 한 해 좀 괜찮은 흐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 엿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반면에 케미칼, 유화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장 30분 남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가 지금 이 코너를 하는데 오늘은 다월 투자증권의 이성홍 차장 화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뭐를 좀 들어볼까요? 우선 첫 번째 종목은 SK네트워크스 좀 말씀을 드려 하겠고요. 지금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 랠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SK네트워크스가 어떤 상사, 그리고 IT,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부분은 바로 이제 그 전기차 관련된 그런 사항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소재, 장비, 또 폐배터리, 연결만 됐다고 한다면은 주가 상승세로 보여주는데, SK네트워크스가 이제 SK일렉링크죠. 이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민간 사업자 중에서는 가장 많은 최대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상용화되는 데는 당연히 이 충전기가 당연히 필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도 이 SK 일렉링크에 대한 이 충전기에 대한 이 보급, 그리고 이 크게 얘기하면은 이 전기차 시장의 개와 함께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전국에 1,800여 개 급속 충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 안에서는 최대 규모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10월이었죠.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 전기차 충전기 구축에 어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때 지금 현재 좀 많이 좀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이 충전에 대한 시작 부분이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제 공공재에 대한 수주, 그러니까 공공 어떤 시설이나 이런 쪽에서의 수주 부분의 어떤 시작 단계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쪽에서도 집중형 어떤 이 초급속 이 충전소의 구축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좀 시작될 예정인데, 그런 점에서 이 SK 이 일렉링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SK네트워크스의 수혜가 계속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SK 일렉링크 지금 전기차 그러지만은 이거에 대한 기업 가치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SK 그룹사 내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사주 소각 여러 가지 얘기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효과 부분까지도 지금은 SK네트워크스의 주가에는 긍정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SK네트워크스가 여러 가지 신사업에 좀 진출하는 부분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2018년 초부터 아시겠지만은 이 스타트업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속도를 가속화하는 그런 부분이었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투자 법인 하이코 캐피탈을 설립하면서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지금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20개 기업에 2,100억까지도 투자를 하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의 실적이
좀 가시화되는 시점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상사회사에서 이 투자회사로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밸류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프리미엄을 계속 받는 시기가 지금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SK일레밍크에 대한 먼저 시발점이겠지만 뭐 이거에 대한 이 투자 회사로서의 밸류 가치는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이제 뭐 주유소, 전기차 충전 뭐 이런 거에서의 밸류 그리고 자사주 밸류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에 5일 내에 11.9%에 달한 자사주 소각 이게 지금 바로 목전에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8개월 동안에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자사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소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긍정적인 신호가 계속해서 이 기간 동안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민연금에서 이제 지분 공시 난 거 보니까 추가로 1%포인트 더 올라간 것 같은데 가격 전략 좀 들어볼까요?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는 뭐 이런 부분을 발휘하면서 6,000원 이상까지 중반까지도 계속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가격보다도 역시 거의 뭐 40% 이상의 상승률은 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1차전 목표가는 4,900원을 좀 말씀을 드리지만 4,900원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손절가는 4,1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4,900원 SK네트워크에서 들었고요. 그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동원 F&B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참치캔 잘 많이 좋아하시죠? 이 동원 F&B에 대한 좀 관심을 좀 어떤 시장의 트렌드와는 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격 구간에서는 매수를 한번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이 업가죠. 뭐 생선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은 연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 상승세가 뭐 크게 상승폭이 나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격 수준만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이 동원 F&B의 마진 부분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2019년에는 이 업가 그러니까 생선가의 평균이 톤당 1,900달러였는데 지금 1,200불 정도였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가 이 1,680불까지 올라갔죠. 여러 가지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방역도 강화돼서 이 생선의 어획이나 이런 부분이 제한됐던 부분이었고 또 유가나 환율에 대한 또 이제 인플레이한 인건비의 상승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업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연간으로 계속 상승 추세에 있고 연초에는 거의 1,750달러 대비해서 지금 현재 톤당 2,000달러까지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어류의 어떤 가격에 대한 부분이 좀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유가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비용적인 부분이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동원 F&B의 어떤 마진 부분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식품 매출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좀 플러스 양호한 상태로 좀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1분기 때 영업이익은 지금 이제 300억 중반까지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상저하고를 예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때 어떤 실적보다도 하반기 때 실적을 미리 좀 반영하는 감이 좀 있는데 하지만 이제 동원 F&B 같은 실적주들 같은 경우는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반기도 좋고 하반기도 더 좋은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종목들을 좀 고르는 작업도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동원 F&B에 대한
종목이 바로 거기에 좀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관계사인 뭐 동원 홈푸드, 식자재 쪽에서의 수주나 이런 부분도 연간으로 봤을 때도 두 자릿수 이상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이 동원 팜스 같은 경우도 작년에 사료가 판가 인상이 좀 되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사들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동원 F&B가 전체적인 모습은 좀 다 좋은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기관 쪽에 수급적인 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기관 쪽에서 매수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전망 그리고 수급 그리고 차트상 지금 이 바닥에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동원 F&B가 여러 가지 봤을 때 3박자로 다 맞아 들어가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원 F&B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좀 짧게 들을까요? 우선 증권사랑 24만 원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1차적인 목표가 한 10%로 해서 18만 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18만 도달되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 15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 그리고 동원 F&B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시황과 함께 급등하는 종목까지 짚어드리는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